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물생리학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3장 막생리학과 4장 신경생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벌써 고전이 되어버린 영화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The Last Stand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엑스맨의 이런 어떤 어, 엑스맨에서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가진 그 초능력자가 있어요. 벽을 통과하지 못한 초능력자들은 벽을 뚫고 오지만 얘는 벽을 스스로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벽이 이런 어떤 그 초능력자한테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런 애들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세포막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사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세포막은 아무거나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정 물질들만 통과시키고 그래서 안과 밖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원형질막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형질막의 조성이 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3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원형질막은 제가 앞서도 원형질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생존, 세포의 일단 경계를 이루고 있죠. 세포의 생존,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세포의 기계적 경계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 있지만 세포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플라스크와 같은 곳입니다. 이 플라스크와 이 밖은 그 엔트로피가 무질서하게 존재되는 곳들이죠. 세포 바깥은요. 근데 이 안쪽은 그런 어떤 그 집중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경계가 이런 세포막에 돼 있어야만 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으로 물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안쪽으로, 필요 없는 건 바깥쪽으로. 이것들이 이것들이 완전하게 아무거나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하면 세포막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영양물질은 받아들이고 노폐물질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특정 이온은 안쪽으로 특정 이온은 바깥쪽으로 두는 이런 선택적 물질 이동이 있어야만 안과 밖 환경이 차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의 외부의 변화 또는 신호에 대한 세포의 반응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외부 물질들이 세포의 직접 내부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물질들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같은 것들에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셀 시그널링, 세포 신호 전달과 같은 과정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 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자, 원형질막은 지질, 인지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약간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원형질막의 사진이죠. 원형질막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양쪽이 있죠. 이 각각의 인지질 이중층이 되겠습니다. 이중층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의 막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질 이중층은 막의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둘러싸고 있죠.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수용성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는 벽입니다. 왜? 지질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분자들이 서로 약한 결합에 의해 서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서로가 이제 여기 이 인지질 분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막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인지질 자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세포막에 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원형질막 같은 경우에 이 유동성이 있는데 유동성이 너무 높아도 곤란하고 너무 낮아도 곤란합니다. 너무 낮게 되면 딱딱하게 되고 너무 높게 되면 너무 헐렁헐렁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막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이 콜레스테롤 중간에 이물질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막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중간에 끼어져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증가했을 때 막의 유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또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막의 유동성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뭐 몸에 안 좋네 저좋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분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막의 조성을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인지질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지질에 보게 되면 여기 꼬리가 두 개 있잖아요. 이 꼬리가 하나가 뭐 불포화 될 수도 있고 둘 다 포화지방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불포화지방산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불포화지방산이 되게 되면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렇게요. 꺾이게 되면 인지질들이 서로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니까 틈이 많이 벌어지고 서로가 많이 유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이 또 있죠. 단백질은 막의 특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의 이제 수송 기능들 있죠.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같은 또 그런 수송 기능을 이제 단백질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셀 시그널링 관련된 세포 신호 전달 관련된 수용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세포 막에 있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단백질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있는 당들은 보통은 자기 인식 표지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세포 상하 간 상호작용에도 이용되는, 세포가 세포를 서로 인식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분자들이 되겠죠. 자, 이 인지질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자, 글리세롤 분자에 이 에스터 결합으로 퇴해서 두 개의 지질이 붙어 있고요. 나머지 한쪽은 여기 보시면 인산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콜린과 같은 이런 어떤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에 친한 부위라 물과 맞닿아 있고요. 이쪽은 물과 친하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와서 지질 이중층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막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모형입니다. 유동 모자이크 모형이 있고요. 막 골격 울타리 모형이 있는데요. 유동 모자이크 모형은 실 이중층 자체가 바다에 떠 있는 여러 물처럼 막 서로 막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단백질이 빙산처럼 떠다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막골격 울타리 모형은 거기에 사실 이 막 아래 또 막 바깥에 세포 골격이나 세포 외 골격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지질이라든지 막 단백질들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인지질층들은 서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백질도 둥둥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유위를 떠다니는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막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원형질막은 일부 물질, 전화가 없는 비극성 분자, 그 다음에 작은 크기 물질, 물과 같은 이런 물질들은 통과시킵니다. 물은 워낙 이 극성을 띠고 있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요. 비극성 분자들, 지질과 친하죠? 이런 들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이온이나 극성 물질들은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 투과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온이나 극성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들을 통과시키는 특정 단백질 즉 수용체나 이 채널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물질이 이 원형질막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없는 수동수성이 있습니다. 확산이죠.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치 에너지죠. 이쪽에 이 분자들이 많고 이쪽에 이 분자들이 적어요.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일종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은 수동성이 되겠고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동성은 능동성은 능동성은 뭐냐면 농도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동시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적은 분자들을 쪽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오히려 이 분자들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차로 가진 않고
ATP와 같은 에너지 분자들을 소모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자,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농도가 높고 낮은 지역인데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물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일부 분자가 가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순확산을 보게 되면 A에서 B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A와 B 지역의 농도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애들도 있고 B에서 A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 가는 그 양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순확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막을 통한 확산입니다. 이 막들은 보통 그 막을 통과하는 그 구멍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막 사이를 통과해서 농도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요. 막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질의 크기보다 막 사이의 공간의 크기가 더 작다고 하면 실제로 이 물질들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 막을 통한 확산이 없는 경우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확산을 설명하는 피계 법칙입니다. 확산을 보는 피계 법칙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연히 확산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막의 표면적인 넓이면 넓을수록 당연히 확산이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과하는 물질 자체가 지질에 대한 지질에 대해 잘 그 용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확산 속도는 높아지겠고요. 분자량 크기가,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더디게 확산되죠. 그런데 분자량의 크기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확산 속도는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확산 속도는 감소하게 돼서 이 5가지 요소를 합쳐가지고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이 확산이 잘 일어날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산은 무작위적인 분자 운동의 기초에서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온의 전도를 일종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데,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자, 양전하를 띤 지역과 음전하를 띤 지역이 있습니다. 자, 양전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데서 적은 것으로, 음전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것으로 확산이 되겠죠. 하지만 플러스 양전하는 음전하에 끌리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음전은 양전에 끌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죠. 단순하게 어떤 무작위적인 운동에 플러스 얘들이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훨씬 이 이온의 전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매우 강하게 그 다음에 빠르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투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삼투는 여러분이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이 빨간색이 다른 용질 분자입니다. 자, 왼쪽은 순수한 물이고요. 오른쪽은 다른 용질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자, 용질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용질의 농도가 오른쪽이 높겠죠. 하지만 물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물의 농도는 왼쪽이 더 높습니다. 순수하게 물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아까 어떤 분자들은 이 막을 통과할 수 없다고 했죠. 지금 보라색 분자들이 아마 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 분자가 되겠습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통과를 못하니까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 분자들이 통과해요. 근데 물 분자는 이쪽이 지금 용질 분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물의 농도가 낮습니다. 이쪽이 물의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 즉 농도가 낮은 곳,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삼투라고 합니다. 이 삼투는 동물세포에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포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용액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삼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안에 농도가 바깥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물들이 막 들어오죠. 보통 막은 그 안에 있는 용질들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물들이 들어오면 세포가 커지죠. 반대로 이 안쪽에 농도가 낮으면 물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세포가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투는
이 세포의 모양 유지, 그리고 세포가 모양을 제때에 유지해야만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능력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4개, 2개 분자 사이에 삼두면 당연히 물 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자, 이쪽은 보시게 되면 물 분자, 이 용지 분자가 전혀 없는 곳과 있는 곳 사이에 삼투죠. 이 경우에는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절대 이 초록색 용지 분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느 순간 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물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삼투압 대비 또 여기 물이 쌓여있죠. 압력이 누르죠. 이 압력이 누른 정수압이 서로 평형 상태를 이룰 때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물이 다 이쪽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 둘 사이, 두 힘 사이에 평형을 이루는 곳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삼투를 잴 때 이런 높이를 삼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운반체가 매게 되는 수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운반체 매개수송은 막을 통해서 수송될 수 있는 물질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아무거나 수송시키지 않습니다. 특이성이 있어요. 특정 운반체는 특정 이온, 특정 분자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반체 수는 세포막에 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체 수가 모든 운반체가 다 작용하고 있으면요. 그 이상으로 물질들을 그보다 더 빠르게 수송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운반체가 하나의 물질만 수송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운반체가 2가지 또는 3가지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나 이온들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운반체 매개수송은 에너지 공급 여부에 따라서 촉진 확산을 촉진하는 겁니다. 확산이 그냥 일반적인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라고 하면 촉진 확산은 확산이 이 운반체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 수소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능동수송은 ATP를 사용하는 것들이 되겠죠. ATP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소이온 펌프나 소디움 포타슘 ATP 펌프처럼 2차 능동수송은 ATP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죠. 자, ATP를 동물세포에서 가장 많이 있는 펌프 중에 하나가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입니다. 동물의 모든 세포는 소듐과 포타슘 사이의 농도 계열기가 생깁니다. 즉, 세포의 안쪽에는 포타슘이 많고요. 세포의 바깥쪽에 소듐이 많은 농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농도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듐을 바깥으로, 그 다음 포타슘을 안쪽으로 ATP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ATP, 소듐 포타슘 ATP 펌프를 방해하는 것은 와베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소에 의해서 펌프가 저해되는데 이 와베인은 당연히 치명적인 그런 물질이 되겠죠.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는요, 동물 세포가 살아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즉, 이 와베인이 작용하게 되면 이 펌프가 작동이 멈추게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물 세포는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수송체 운반체 매개수송 같은 경우 포화가 있다고 했죠. 원래 농도 계열기가 있게 존재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송 물질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자, 농도 차이가 더 많이 날수록 그냥 일반적인 확산에서는 그거에 비례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운반체 매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타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기 이때부터는 모든 수송체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수송체가 전부 다 풀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밖에 농도가 더 많다고 해서 이 분자들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의 수가 이미 다 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운반체 매개 수송인지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수송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TP를 쓰면서 농도 기울기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송하는 걸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듐 ATPase 펌프는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는 능동수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적게 들어있는 소듐 이온들을 모아서 세포 바깥에 넣어주고 세포 바깥에 있는 포타슘 이온, 적은 포타슘 이온을 모아서 농도가 높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는 ATP를 소모해가면서 뭘 만들죠? 바로 소듐과 포타슘의 농도 기울기를 만듭니다. 특히나 소듐의 농도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서? 물질의 수송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능동수송을 하는 이 수송체 단백질이 ATP를 직접 소모하진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없으면 이 수송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에서 바깥이 높은 소듐 농도, 안쪽이 낮은 소듐 농도 되겠죠. 이런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요.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즉 뭐 얘들이 만드는 이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소듐과 포도당, 얘를 여기서는 지금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공동수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만 혼자는 못 들어와요. 소듐이랑 같이 오게 되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포도당은 농도가 바깥이 적고 안쪽이 높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수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송체는요, ATP를 직접 소모하지 않아요. ATP는 누가? 바로 이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소모해가지고 이 소듐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그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송을 하게 되는 게 바로 2차 능동수송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2차 능동수송의 원리 이제 여기 지금 예시가 하나 있는 게 이거는 장의 상피, 우리가 소장의 상피에서 일어나는 포도당의 흡수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나오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그 신장에서 얘기할 건데요. 신장의 사구체, 그 다음에 세뇨관인데 특히 세뇨관에서도 우리가 포도당을 재흡수하죠. 이 포도당을 재흡수할 때도 동일한 원리로 2차 능동수송을 통해서 포도당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앞 슬라이드에 봤던 그림의 입체적인 버전이 되겠습니다.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바깥쪽 소듐 농도를 높게 만듭니다. 안쪽은 낮게 만들고요. 그러면 그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소듐이 포도당과 같이 공동수송이 되고요. 자, 포도당이 여기에 쌓였습니다. 포도당에 쌓인 거는 이제 우리 몸 내부에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혈관으로 들어갈 때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촉진 확산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내강에서 이 장 상피세포 들어올 때는 2차 능동수송으로, 또 이 장의 상피세포에서 혈관으로 나갈 때는 그냥 수동수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달되게 되는 게 포도당의 그 수송 메커니즘이겠어요.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수송체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수송 물질이었고요. 소낭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베이직 소낭 아시죠?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분자들 또는 극성 분자들, 일반 소낭수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낭수송에 들어온 것들은 세포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모세혈관이 있으면 모세혈관에 이제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또는 안에서 바깥으로 할 때 이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순환수송을 하게 돼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뇌 장벽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모세혈관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수송 방식인데요. 이 뇌 장벽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낭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작은 함입이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엽산이나 비타민 B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경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세포
뇌 통신과 신호 전달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간극 면접이 있어요. 우리가 간극 면접인데 이 간극 면접은 세포와 세포 사이 아주 좁은 통로가 만들어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간극 면접을 통해서 아주 작은 물질들 또 이온들 이런 것들이 통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막과 막 사이에 있는 신호 분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세포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포질의 연결, 즉 나노튜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 연접에 의해서 작은 분자라든지 이온들을 하는 경우,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표면, 세포 막에 있는 어떤 수용체들을 또는 마커들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게 돼서 신호를 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나노튜브를 통해 가지고 물질들을 수송하거나 심지어는 이때 마이토콘드리아까지도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화학 전자를 통한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측분비라고 해서 페라크린 근처에 인접한 이웃 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와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신경세포와 그것들이 작용한 표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그때 이제 화학 전달자가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호르몬은 내분비샘과 신경분비 뉴런에서 분비됩니다. 어디로? 혈액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저 멀리까지도 보냅니다. 여러분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그 호르몬은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페로몬은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개체, 그러니까 세포, 우리 개체 내가 아니라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겠죠. 보통 분비샘에서 방출을 돼서 다른 세포, 다른 개체의 후각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보통 후각을 자극해서 그 세포의 어떤 성적 신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신호들을 그 행동들을 유발하는 그런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신호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보통 거의 모든 세포가 이걸 분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국지성 근처에 미치거나 좀 멀리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발생과 면역과 관련된 것들이 이 사이토카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측분비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직접 붙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이 측분비 인자들에 의해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확산을 통해 가서 거기 수용체에 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 뉴런의 그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자 얘들은 혈액으로 그걸 분비합니다. 그럼 혈액을 타고 가서 저 먼 거리까지 작동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로 호르몬입니다. 신경 호르몬인데 신경 호르몬은 이 호르몬을 분비한 주체 자체가 신경세포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로몬들, 개체와 개체 사이에 작용하는 것들이 페로몬이 되겠죠. 네, 화학 전달제를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까요? 먼저 아까 이제 그 화학 전달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된지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해볼 거면 이제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죠. 지방산의 유도체로 주로 존재하고요. 주로 축분비 인자로서 많이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일산화질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이런 가스들도 화학 전달자에 해당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됐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린 등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이나 ATP 같은 것들, 측분비 또는 신경 조절 물질로 기능하고요. 아민, 여러분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히스타민 많이 들어보셨죠? 예,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측분비 인자로 기능하고요. 아니면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측분비와 호르몬으로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펩타이드와 단백질계들도 있죠. 여기는 뭐 측분비, 사이토카인, 신경호르몬, 호르몬 등이 다 여기 해당되고요. 스테로이드는 여러분 콜레스테롤 요도체입니다. 여기에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페로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발생에서 관여하는 측분비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화학 전달자들이 이제 존재하죠. 자, 화학 전달자는 일반적으로 수용체 단백질 결합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수용체가 어떤 거냐? 이 A라고 하는 화학 전달자에 예를 들어 이제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똑같이 A에 결합하는 이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세포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전달자를 여러 개의 점을 쓰려는 하나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그 기체들,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그런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즉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혈압 조절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음경에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을 차게 합니다. 그래서 발기 능력을 발기를 유도하는데 이걸 이제 이용한 것이 바로 비아그라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히스타민 들어보셨죠? 히스타민은 측분비 인자로서 기능을 하게 측분비 인자로 기능합니다. 여러분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비만 세포 우리 면역 세포 중에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비만 세포가 이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분비된 히스타민은 주변 근처에 있는 혈관들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요, 우리 콧물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코의 혈관들이 팽창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혈장 성분들이 코 아래 비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히스타민의 두 번째 기능 중에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뇌에서 이 히스타민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각성 효과를 촉진합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졸립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스타민 두 가지 서로 완전히 기능 상관없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콧물 안 나오게 하려고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먹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히스타민의 어떤 그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 항히스타민제의 그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뇌에도 적용해가지고 각성 효과를 방해합니다. 히스타민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각성 효과를 방해하니까 졸립죠. 여러분, 그래서 콧물약, 슈도에페드린 같은 콧물약을 먹게 되면요, 되게 졸립습니다. 그건 히스타민의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보통 이 화학 전달자 하나를 여러 기능 중 하나를 억제하면 다른 기능도 같이 억제가 되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 그 근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학 전달자가 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죠. 어떤 화학 전달자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온 통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를 열어서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결합하면은 이 자체가 효소로서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효소로 작용해가지고 그 내부의 효소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수용체는 결합하면 그 자체는 뭐 그냥 수용체 기능만 있어요. 다만 다른 분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분자가 그 아래 다른 분자들 또 화학 반응을 유도한다든지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직접이 아니라 2차 전달자를 통한 신호 전달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셀 시그널링의 가장 대표적인 2차 전달자 그런 그 셀 시그널링 반응이 되겠죠.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이 수용체 자체가 효소의 기능을 가는 경우 제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리셉터의 이 신경 전달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요. 이 리셉터가 서로 두 개가 이제 붙어가지고 서로를
포스포릴레이션, 인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른 단백질도 인산화시켜줘요. 인산화시켜주면 인산화된 단백질은 활성을 띠게 되고 얘가 또 다른 단백질을 또 건드리고 해가지고 세포 내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2차 전달자를 통한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사이클릭 AMP를 통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GPCR,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7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고요. 이 GPCR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요, 보시면 이제 G 프로테인들이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G 프로테인들이 다른 효소들을 건드리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 GPCR의 하위 경로들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 아데닐레 사이클레이즈, 즉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꿔주는 그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릭 AMP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KA,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를 활성화시키고, PKA는 또 다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해가지고 세포 내 반응을 유발하게 되죠. 자, 또 다른 GPCR입니다. 이 GPCR에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가 아니라 포스포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포스포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요, 인지질에 있는 어떤 지질 성분들인데 이 지질 성분들을 분해시켜 가지고 PIP2와 IP3 이 두 개를 PIP2를 분해시켜서 IP3와 다이아실 글리세롤 DH를 만들게 됩니다. IP3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2차 전달자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물속에 녹아서 칼슘의 칼슘 분배를 촉진합니다. 세포 여러분 소포체에 칼슘이 들어있죠. 칼슘은 칼모듈린과 결합해서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이때 만들어진 PIP2가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다이아실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세포 막에서만 작용합니다. PKC라고 하는 단백질들을 프로테인 카이네즈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까 봤던 PKA와 비슷한 반응들을 유발하게 되죠. 자,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하면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유발됩니다. 자, 이런 2차 전달자 시스템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증폭을 보통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단계들이 계속 증폭되다 보면요, 분자 하나가 결합했는데 뭐 1000만 배 가까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로 존재하는 분자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세포 내 신호 전달 시스템이 존재하죠. 이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정교하게 또 조절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약물과 독소, 이거 적당하게 쓰면 약이고 많이 쓰면 독이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약물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약물들은 독에서부터 많이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과 독소는요, 보통 이런 어떤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분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먼저 이제 여기서 좀 용어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길항제라는 게 있고요, 작용제라는 게 있습니다. 길항제는 억제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의 이 기능을 억제하는 걸 우리가 길항제라고 얘기를 하죠. 작용제는 어떤 물질의 기능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작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항제 같은 경우에는 자, A라고 하는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길항제는 A라는 물질과 경쟁적으로 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아예 수용체 결합을 딱 해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A라 물질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방해해서 저해하는 그런 경우가 길항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용제는 자 A라는 물질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Y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딱 결합하게 되면요, A라는 물질은 길게 작용하지도 않는데 얘는 딱 붙으면 막 엄청나게 길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A라는 물질의 효과를 강화시켜 주는 거나 A라는 물질의 효과를 길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작용제라고 하죠.
기량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까 얘기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작용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는 니코틴이 있습니다. 사실 니코틴 우리가 이 아세틸콜린, 여러분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있잖아요. 이 아세틸콜린이 결합한 수용체가 무스카린성 수용체와 니코틴성 수용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니코틴성 수용체에 결합하는 게 바로 니코틴이에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결합한 거와 똑같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작용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포 막전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대부분 세포에서 그 무기용질,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불균등하게 분포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소듐, 포타슘 얘기했는데요. 세포 바깥에는 염소 이온, 소듐 이온들이 많고요. 세포 내부에는 포타슘 이온, 그다음에 단백질에 붙어 있는 음이온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온의 막을 경계를 두고 이온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막전이가 발생해요. 막전이. 막을 가로질러 전하의 본리 또는 ICF와 ECF 사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 음이온과 양이온의 상대적인 수의 차이를 바로 우리가 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막을 중심으로 막전이는 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을 경계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온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A보다는 B보다는 C가 막전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모든 사람에 있는 세포는 양전하가 바깥쪽에 약간 많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렇죠. 양전하가 많고요. 안쪽엔 음전하가 상대적으로 약간 많은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근육이라고 하는 흥분성 조직은요, 막전이를 일시적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정보를 전달하죠. 근육은 수축을 하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얘들이 막전이를 조절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휴지막 전이는요, 보통의 비흥분성 세포 또는 흥분성 조직이 평소에 그냥 흥분하지 않았을 때 가지는 막전이가 보통 이 휴지막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소듐과 포타슘, 그 다음에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에 결합된 음이온들이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세포 바깥에는 소듐 이온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안쪽보다. 세포막 안에는 포타슘 이온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당연히 단백질에 붙어 있는 이온들은 세포 밖에는 없고요. 세포 안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대적 투과도에 있어서 소듐 이온은 휴지막 전이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처음에서 봤던 그 엑스맨의 그 캐릭터들이 있죠. 포타슘 이온은 막을 자유롭게 소듐 이온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근데 소듐 이온,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지 못하는 서로 불평등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원형질 막을 안팎에서 이온의 그 소듐과 포타슘의 농도는요, 소듐 포타슘 펌프,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물에 대한 용해도, 그 다음에 세포 내 단백질과 친화도 차이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자, 소듐과 포타슘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소듐만 존재했을 경우, 포타슘만 존재했을 경우 막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포타슘이 있는 경우, 포타슘만을 생각해 보죠. 포타슘은 세포 안쪽에 많습니다. 세포 바깥에 적죠. 그러니까 이 포타슘 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포타슘은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세포 안에 그 이온 농도가 이온이 상대적으로 음이온이 많다고 그랬죠? 이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또 이 포타슘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어떤 사이의 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요. 일단은 이 포타슘 이온 농도만을 가정한 평형 전위는요. 마이너스 90mV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 막전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세포 막 안쪽 빼기 바깥쪽이에요. 지금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고 상대적으로 바깥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하면은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mV 정도의 그런 어떤 세포 막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듐 이온은 바깥이 많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Cl- 이온들이 있긴 하지만 안쪽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도 그렇게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어쨌든 소듐 이온은 이 막에 대한 투과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이 바깥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얼마죠? 지금 플러스 60mV 세포막 안쪽 플러스해서 빼기 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0mV 정도의 그런 어떤 세포 막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소듐과 포타슘을 함께 놨을 때는요, 이제 포타슘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소듐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는 얘가 훨씬 더 이 투과성이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듐보다는 포타슘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얘와 얘의 평형전이 플러스가 아니라 가중치가 부여돼서 약 마이너스 70mV 정도의 휴지막 전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소듐 포타슘 펌프는 막사의 농도 차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차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차이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렇죠.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 ATP를 소모하면서 존재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과 근육세포는 자극에 반응해가지고 막의 투과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신경으로서 또 근육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3장에 대한 요약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여러분 세포막의 구성, 그 다음에 특징 얘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라든지 능동수송 같은 수송 방식, 물질의 수송 방식,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여러 가지 수송체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화학 전달자 얘기를 했었죠. 화학 전달자 얘기를 했고요. 화학 전달자가 어떻게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세포의 영향. 여기에는 화학 전달자가 수송체에 결합하면 이온 통로,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2차 전달자를 통한 신호 전달, 이걸 통해서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막전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포 막전이에는 이제 휴지막 전이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들 소듐과 포타슘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요 신경생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신경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징어는 거대 촉각을 가지고 있죠. 오징어는 무척수물입니다. 오징어나 문어 같은 연체동물의 두 종류는요, 가장 신경계가 발달한, 그러니까 똑똑하면서도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신경계를 가진 무척동물의 거의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빠른 운동을 위해서 가지는 거대 축사, 거대한 신경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거대한 신경 출석의 신경 구도가 빠른지에 대해서도 이번 챕터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신경세포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전이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신경에서의 어떤 탈분급, 그 다음에 그 활동전, 이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과 근육은 흥분성 조직이죠. 자극을 받으면 전기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통신을 받고 어떤 통신을 받고 처리한 다음 새로 만들어 전달하는데 이 신호를 이용해서 이때 이 신호를 이용하고요. 근육세포는 이런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수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막전의 변화 양상을 보게 되면 뭐 타일분급, 아까 휴지막전이 있었죠? 마이너스 70mV에서 올라가게 되면 타일분급,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재분급, 그보다 더 아래로 마이너스 내려가면 과분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어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자, 이온 채널 또는 이온 통로라고 하는데요. 이 막전의 변화는 막 사이의 이온의 이동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 이온의 이동 변화는 특정 신호에 대한 반응에서 막이 특정 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아까 평소에 휴지막전이는 소듐 이온 통과 잘 안 시키죠. 포타슘 이온 통과시킵니다. 많이 잘 통과시키는데 이 특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하게 되고요. 어떤 신호에 의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온 채널 중에는 누출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출 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거나 개폐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소듐 이온보다 포타슘 이온이 휴지막전에서 훨씬 더 이 투과성이 좋으냐면은 포타슘 이온의 누출 채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누출 채널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개폐성 채널이 있습니다. 개폐성 채널은 특정 유발 요인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이 전압 개폐성입니다. 휴지막 전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휴지막 전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거나 어느 정도 이하가 되게 되면 열리게 되는 그런 이 통로들이 개폐성, 전압 개폐성 이온 채널이 되겠고요. 화학 개폐성은 아까 우리가 그 화학 전달자 얘기했을 때 화학 전달자의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이온 통로가 열렸죠. 이런 경우가 이제 화학 개폐성 통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화학 물질의 수용체들이 결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기계적 개폐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물리적인 그 힘에 의해서 열리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각할 때 좀 많이 볼 거예요. 자, 전기 신호에는 차등 전이와 활동 전이가 있습니다. 먼저 차등 전이부터 알아보면 차등 전이는 다양한 크기나 강도로 일어나는 국지적인 막전이 변화입니다. 흥분성 막의 특정 지역에서 개폐성 이온 채널의 열림을 유도하는 특정 유발 이온에 의해 생겨나게 되고요. 보통 이 차등 전이를 설명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워드는 국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차등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특정 지역에서만 열리게 된 거기에서 전이가 생기고요. 이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게 자극을 주면 세게 열리고요. 그러니까 세게 자극을 열리면 변화가 크고요. 작은 자극을 가게 되면 변화가 작은 말 그대로 차등적인 어떤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 전이는요, 저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유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차등 전이는 멀리 가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각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시냅스 후 전이, 수용체 전이, 종판 전이, 박동원 전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등 전이가 만들어집니다. 차등 전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차등 전이는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이, 그 다음에 더 길게 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등 전이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휴지막 상태에 있을 때, 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죠? 이온 통로가 열리면 이온이 막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확산되죠. 확산되는데,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차등전이 같은 경우 확산되면 여기 근처에서는 제일 높다가 점점 거기서 유발하면서 멀어지게 되면은 차등전이 그 전화에 손실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이 신호가 감소하게 됩니다. 활동전이는 좀 다르죠. 활동전이는 짧고 빠르며 매우 큰 막전이 변합니다. 순식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활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분성 세포,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세포라든지 근육세포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차등전이와 달리 막에 따라 전이가 감소하지 않고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차등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실무율이라고 해요. 실무율. 아까 우리가 활동전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차등전에는 약하게 주면 약하게, 세게 주면 세게 반응을 일으키는데 얘는 약하게 주면 제로,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서면 세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or or none 해서 실무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활동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활동전이는 소듐과 포타슘의 막의 투과도가 크게 변하면서 나타납니다. 즉 소듐과 포타슘인데 아까 봤던 누출 채널이 아니라 얘들은 전압 개폐성 채널에 의해서 이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그 소듐과 포타슘의 전압 개폐성 채널의 구조는 약간 다른데요. 여기 개폐하는 데 차단부가 있죠. 열리고 닫힌 데가 있는데 둘 다 기본적인 차단부가 있고요. 하지만 소듐 통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시게 되면 동그랗게 된 차단부가 있습니다. 불활성화 차단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불활성화 차단부가 막거나 차단부가 막거나 어쨌든 통로가 막히게 되어 있죠. 자, 휴지 상태, 휴지막 상태에서는 누출 채널만 열려 있고요. 지금 전압 개폐성 채널은 모두 다 닫혀 있습니다. 자, 누출 채널 상태는 누출 채널이 포타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소듐보다는 훨씬 더 50에서 70배 가량 훨씬 더 투과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자, 전압 개폐성 영향을 받게 되면요. 먼저 열리는 게 소듐 채널이 열립니다. 소듐 채널이 열려요.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면 얘들은 더 전압을 변화시키고 이런 순환을 계속 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이 전위를 막전을 상승시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죠? 자극이 와요. 조금씩 열려요. 소듐 채널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역치가 있으면 역치가 있게 되면요. 역치 이상으로부터는 급격하게 애들이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양성 피드백이라고 양성 되먹임이라고 하죠. 양성 되먹임으로해서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막전이를. 자, 어느 정도 급격하게 증가된 상태에서 이때가 되게 되면요. 아까 불활성화 차단부가 막아버려요. 소듐 채널을. 그 다음에 막으니까 더 이상 소듐이온은 안 들어오죠. 포타슘 통로가 열립니다. 이때 포타슘 채널 통로가 열리면 포타슘 통로를 통해서 안쪽에 있던 포타슘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전위가 떨어져요. 쭉 떨어집니다. 휴지막 전위보다 더 떨어져서 과분국 상태가 되고요. 과분국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요. 과분국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자, 아까 소듐 이온의 불활성화 차단부가 열리고 여기 정상적인 차단부가 닫히게 됩니다. 어쨌든 여전히 소듐 이온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포타슘 이온은 이제 이 저 아래 바닥에서 얘들이 이제 잠기게 되죠. 잠기게 되면서 더 이상의 이제 내려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듐, 포타슘 통로 채널에 의해서 조금씩 점점 증가해서 원래 휴지막 정리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소듐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증가하고요.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유출되면서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뜬금없이 보고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 보고독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보고독이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인데요. 이 독이 어디에 작용하냐면요. 바로 이
소듐, 포타슘 통로에 작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개폐성 소듐 이온 통로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의 이 활동 전이를 막기 때문에 우리 호흡 곤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크게 이렇게 신경의 마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죠. 자, 이 뉴런이죠. 뉴런입니다. 뉴런은 세포체, 수상돌기, 여기 수상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축삭기점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위에서 온 이 전이들이요, 이 시냅스를 통해서 온 것들 여기서 시냅스 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차등전이라고 했죠. 그 차등전들이 아주 여기서 확산돼서 가면서 축삭기점구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축삭기점구에서 역치를 넘게 되면 여기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고요. 축삭기점구에 모였을 때 역치가 안 되면은 활동전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활동전이는 저 끝까지 쭉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활동전이가 전도되는 모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활동전이 만들어졌죠? 그 옆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 전이가. 그럼 옆을 다시 옆에 있는 이온 통로들을 그 소듐 통로들을 자극하고 그것들이 이제 역치를 넘게 되면 또 여기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활동전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차등 전이와 활동 전이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자, 이 신경의 축삭 기점구에서 저기 축삭 말단까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이 신경 전도의 특징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지금 활동 전이가 돼 있죠. 활동 전이의 어떤 전이는요,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갑니다. 즉 자기가 방금 전에 왔던 곳으로도 가고 앞으로 지금 오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될 곳으로도 가게 되는데 왜 이쪽에서는 활동 전이는 못 만드느냐? 그거는 이유는 바로 불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운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의 이 활동 전이는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불온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 불온기는 아까 여러분 소듐이온 이 차단부 보셨죠? 이렇게 동그란 차단부가 막고 있던 거. 그 동그란 차단부가 막고 있던 곳은 포타슘이 활동 전이가 내려앉는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이때 소듐은요, 이 소듐 통로는 이게 동그란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끝에 바닥에 도달해야만 소듐 통로에 여기가 열려가지고 소듐이 열릴 수 있는데 이땐 절대 소듐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아무리 그 자극이 가도요 얘가 막고 있어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절대 불운기라고 하고요. 자, 바닥에 쳤어요. 여기 열렸어요. 여전히 소듐 이온 닫혀 있죠. 하지만 이때는 포타슘 이온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비록 소듐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물밀듯이 포타슘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안으로 더 이상 소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활동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때를 우리가 상대 불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강한 자극에는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즉 이 말은요, 활동전이는 차등전이와 다르게 자극이 강하면 그 세기가 세지는 게 아니라 활동전의 높이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수섬유라고 불리는 게 나옵니다. 유수섬유는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슈반세포 같은 마리집세포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이 수초들이 감싸고 있는 세포를 유수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수섬유는 무수섬유보다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슈반세포는요, 사실은 말초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마리집세포고요.
중추신경계는 소돌기 교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마리집을 형성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유수섬유는 도약전도를 통해서 자극을 더 빠르게 전달하는 것, 약 50배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경섬유에 있는 뉴런에 있는 수많은 이온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온 통로들은 다 비싼 것들입니다. 여기 감싸져 있는 부분에 가려져 있는 이온 통로들을 다 작동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신경섬유가 아주 밀집해 있는 이 척추동물의 경우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유섬유를 통해서 신경 전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도약 전도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섬유의 지름이 축삭 활동 전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지름이 증가하면, 즉 굵어지게 되면요. 국시전류된 저항이 감소하게 돼서 활동 전이가 더 빠르게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앞부분에 봤던 오징어의 거대 축삭 같은 경우에, 즉 무척추 동물들은 이런 유수 섬유들을 발달시키지 못하는데요. 보통 무척추 동물들은 대신 이런 거대 신경 축삭을 이용해서 굉장히 신속한 신경 전도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아주 빠른 운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오게 되면요, 이 전도되는 것들이 옆에 있는 랑비의 결절까지 확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약 전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시냅스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축삭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뉴런과 뉴런 사이에 끊어져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시냅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볼까요? 활동 전이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나 근육 등 작동세포에 전달되는 곳입니다. 즉 일단 신경 하나가 끝나게 되면 뉴런 하나가 끝나게 되면 다른 세포로 그 활동 전이 정보가 전달되는 곳이죠. 시냅스에는 전기 시냅스가 있습니다. 간극 연접을 통해서 활동 전이가 전달되는 곳인데요. 홍채신경이라든지 평활근, 또 심금, 심장근 섬유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전기 시냅스를 시냅스라고 칭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냅스라고 하면 이 화학 시냅스를 얘기합니다. 자, 신경과 표적세포가 접촉하지 않고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말달에서 표적세포로 분비되어 표적세포 원형들막인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의 활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화학 시냅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기 시냅스보다 느리죠.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 것들이 분비되고 확산되고 그것들이 수용체에 결합하고 수용체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또 세포 내에 전달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느립니다. 또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죠. 자, 하지만 표적세포의 활동 전이 유발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이 반응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 시냅스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화학물 그 시냅스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펩타이드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은 작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적용하는 물질이죠. 실질적으로 이 시냅스 후에 있는 뉴런이나 그런 어떤 뉴런이나 근육 같은 세포들에 결합하게 되면요, 얘들이 결합하게 되면 아주 빠른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신경 펩타이드는 좀 큰 편입니다. 천천히 작용하는 물질들이고요. 이런 물질들은 보통 활동 전이를 일으키다기보다는 좀 활동 전이의 어떤 그 변형을 활동 전이의 어떤 그 민감도를 변형시킨다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시냅스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경 시냅스와 신경 근육 시냅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 시냅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신경의 이 세포체 또는 수상돌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에 이제 빠른 시냅스와 느린 시냅스로 구분하는데요. 빠른 시냅스는 이온의 막투과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 전이를
그 탈분극을 일으키거나 과분극을 일으키는 그런 두 가지 결과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빠른 시냅스가 되겠고요. 2차 전달자에 의해 매개된 시냅스, 느린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들은 실질적으로 이온의 막투가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2차 전달제에 매개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느린 시냅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신경 전달 물질은 이온의 막투가성을 변화시켜서 탈분극 또는 과분극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빠른 시냅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시냅스의 구조가 되겠죠. 지금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지만 밀접해 있지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말단에서 이 소낭에 쌓여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시냅스 신경세포에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겠죠.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온의 입출입들을 통제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온 채널들을 열어 가지고 이 반대쪽 세포가 탈분극이 되든지 아니면 과분극이 되도록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탈분극, 과분극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탈분극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과분극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분극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ESPS, 흥분성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ESPS,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 우리가 흥분성 시냅스, 그 밑에 있는 그 하위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서 탈분극을 일으켜서 탈분극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억제성 시냅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과분극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이런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 좌우가 됩니다. 자, 신경 근육 시냅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 부분에서도 또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운동 뉴런과 골격근, 운동 뉴런, 그 다음에 골격근 이렇게 두 군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운동 뉴런이 주는 신호를 골격근이 받아들여서 골격근의 수축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근육세포와 운동 뉴런이 이제 만나는 곳을 우리가 운동 종판이라고 합니다. 운동 종판. 운동 종판은 일반적인 신경 시냅스와 다르게 굉장히 넓적한 말단 버튼을 형성합니다. 말단 버튼. 넓적해요. 그래서 여기 넓적한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아주 많이. 그래야만 근육의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이 말단 버튼에는 자, 신경 근육 시냅스에서는 항상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 그래서 이 종판에 통해서 종판 전이가 만들어져요. 이 종판 전이는 확산이 되면서 이 근육 세포 근섬유를 탈분극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종판 전이 자체는 차등전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면 당연히 그 종판 전이는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자,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운동 뉴런에서 쭉 신경 전도가 옵니다. 그러면 말단에서 칼슘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칼슘 이온이 이 아세틸콜린이 가득 찬 소낭을 축삭돌기 말단에 이제 분비하게끔 만들어냅니다. 분비하게 되면 자,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죠.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양이온 양이온 채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합하면 양이온 채널 여는데요. 양이온 채널 이제 소듐 채널도 아니고 포타슘 채널도 아닙니다. 그냥 양이온 채널입니다. 열리게 되면 소듐 이온은 밖에 많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고요. 포타슘 이온 안에 많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운동 종판에서 뭐가 차등 전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종판 전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종판 전이가 이 근육 섬유, 근섬유는 근세포와 같은 말입니다. 근세포의 세포막을 따라서 활동전이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근세포를 따라서 활동전이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패턴을 유발하게 되죠. 자, 다시 이제 돌아올까요? 앞쪽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뉴런 하나, 자, 여기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하나가 있죠? 여기 그리고 다른 뉴런의
세포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단 하나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뒤에 있는 뉴런의 활동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신호 하나만 가지고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뉴런의 시냅스 후 뉴런의 활동전을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중은 여러 그 신경 지금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수백 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냅스에서 오는 정보들이 합쳐지는 걸 말합니다. 가중이 됐을 때. 그래서 이 합쳐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 합쳐져 가지고 그 신호가 제가 아까 이 활동 전이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축삭 기점구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축삭 기점구에서 역치를 넘어서게 만들면은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고요. 역치를 못 넘어서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중이 되겠고요. 가중은 이런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간적 가중은 지금 첫 번째, 지금 EX로 써진 건 흥분성이에요. IN으로 써진 건 억제성이 되겠습니다. 흥분성은 위로 올리죠. 탈분극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EX에서 신호가 한 번 오고 한 번 띄엄띄엄 옵니다. 이 한 번 온 걸 가지고는 이 축삭 기점구에서 여기서 확산이 돼서 가죠.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축삭 기점구에서 여기서 활동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역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가중, 예를 들어 여기서 아주 강한 신호가 온다는 뜻이죠. 강한 신호가 온다는 얘기는 이 활동전이 여기서 온 활동전이가 아주 촘촘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오고 얘가 떨어지기 전에 뒤에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역치를 넘어서게 되죠.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시간적 가중이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EX1과 EX2 둘 다 흥분성인데요. 두 신호가 동시에 오는 경우 그러면은 역치를 넘어서게 되죠. 이 경우는 공간적 가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가 같이 오게 되면요. 두 개 오게 되면 이 흥분성 신호를 억제성 신호가 잡아먹어서 제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신호가 사라져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이 뉴런에 연결된 수많은 시냅스들 오는 신호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통합해서 가게 됩니다. 즉 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 여러 신경 신호 정보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수렴과 발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신경세포는 수많은 다른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냅스의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수렴해서 활동전을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의 뉴런은 수많은 자기의 축삭돌기를 여러 수많은 뉴런에 뻗어서 자기의 정보를 여러 세포에 보내주게 됩니다. 약 10의 14승계의 우리 뇌에서는 약 10의 14승계의 14승계의 시냅스가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냅스로 이런 수렴과 발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억,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에서의 아주 복잡한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시냅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냅스 입력들이 모여서 수렴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얘가 나가서 다른 뉴런들에게 자기의 정보를 발산하는 과정도 존재합니다. 자,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네요. 자, 신경 전달과 외부 약제라는 얘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시스템은 외부 약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량제, 작용제 얘기를 했었죠.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기량제고요. 작용제는 효과를 증가하는데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약물들이 바로 사실 신경계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메커니즘을 차단하거나 증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독들이 그래요. 수많은 신경독들이 신경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에 코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마약 중에 코카인.
자, 여러분 코카인이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뭘 하는 애냐? 도파민은 사람한테서 그 보상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만족감이죠.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데요. 그 보상할 때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이 분비가 돼서 신경 전달 물질도 분비가 돼서 다른 이 시냅스 후 신경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신경 전달 물질은 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재흡수되거나 분해되거나 해가지고 오랫동안 작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코카인은 이 도파민이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을 막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오랫동안 머물게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쾌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보상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 코카인은 그래서 마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 있죠. 자, 여기 스트리크닌이라든지 파상풍균, 독소, 납, 이온 등은 이렇게 신경과 신경이 관련된 그런 시냅스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돼서 우리 그 여러 신경계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여기 스트리크닌과 파상풍균 독소는요. 억제성 신호를 계속 유지시킵니다. 제가 아까 흥분성과 억제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억제성 신호를 저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해해서 무슨 얘기냐? 특히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이렇게 근육이 영향을 받잖아요. 이렇게 억제도 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소들이 작용하게 되면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 근육이 수축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교대로 해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이어지는데 계속 수축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돼요. 우리가 호흡하는 부분들을 차단하게 돼서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독소가 되겠습니다. 자, 신경 근육 접합부에 작용하는 독소에는 검은 독거미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맣지만 되게 새까만 거미가 있는데요. 얘들이 만들어낸 독소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와 또 쿠라레라고 불리는 독소 같은 경우 아스테이콜린 이제 작용하는 것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 검은 독거미 독소 같은 경우는 아스테이콜린 있죠? 그 운동신경에서 분비돼서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는 이 아스테이콜린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어때요?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하죠. 수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호흡 같은 경우 여러분 호흡은 횡격막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작용하게 되면 계속 수축 상태, 즉 숨을 들이마시죠. 숨을 내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독소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 결국은 우리 신경 또는 신경 근육 접합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를 사망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쓴다고 하면 또 도움이 되는 약으로도 이용됩니다. 이런 독소들은.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여러분 그 신경 생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4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차등전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차등전이와 활동전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와 그 다음에 활동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압계폐성 소듐이온 통로와 그 다음에 포타슘이온 통로를 이용해서 그 활동전이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전도, 축사가 따라 신경이 전도되는 과정들, 이 과정에서 이제 왜 굴릉기가 생기는지, 거꾸로 가는 굴릉기에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약전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도약전도. 그 다음에 시냅스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시냅스, 그 다음에 독소 관련된 얘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우리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내주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 출석을 체크할 테니까 과제는 제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